안녕하세요. 서울은 학교다. 서울중구청과 선농문화포럼이 진행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오늘은 2주차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국제감각은 민주시민의 최고의 덕목이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를 결혼시키는 분들이 계시죠. 결혼을 앞둔 그 첫날 따님에게 뭐라고 좋은 말씀을 해서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집가서 잘 살아라 하는 게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이 공자님이 이제 이렇게 노나라에 계실 때 당연히 이제 공자님이니까 예절 전문가로 소문이 났겠지요. 그래서 태묘에 제사를 지내는데 초대를 받았습니다. 태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종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태묘에서 제사를 집전하면서 매사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누가 저 사람을 예의를 잘한다고 말했는가? 태묘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매사를 묻더라. 그때 공자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답하셨습니다. 문증예라. 묻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는요, 어떤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네마다 다르죠. 제사상에 문어를 올리는 동네도 있고, 홍어회를 올리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타 동네 사람이 그 동네에 오면은,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시집 온 그 처자가 자기네 친정서 하던 그대로를 한다고 하면은 트러블이 날 수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시어머니, 그 동네 사람한테 시어머니한테 물으면 되죠. 시어머님, 이거는 홍어를 올려야 됩니까? 문어를 올려야 됩니까? 물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증예라. 묻는 것이 예의다. 왜 이거를 갑자기 국제감각을 말씀드릴 때 드리냐 하면은, 어느 나라에 가면은 제일 먼저 국제감각은 잘 모르면 그 나라 사람한테 물으면 됩니다. 거기서 아는 체 하지 말고 물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국제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사장을 고를 때 가장 큰 조건이 뭔가요? 경영 능력이나 영업 경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치는 것들이 요새 국제 감각입니다. 경영 능력이 좀 없으면은 조금 손해를 보죠. 그러나 국제 감각이 없으면 회사를 크게 낭패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원연수에서 국제 감각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기업 인재 교육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국제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제 감각을 제대로 키우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2018년에 유엔의 주요 회원국 분담금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력이 강해져 가지고 2% 정도를 담당합니다.
많이 담당하는 거죠. 이제 이건 좀 더 늘려가야 되겠어요. 미국에 이제 물론 10분질밖에 안 됩니다만, 그런데 국제기구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진출해 있는가를 보면은 532명 정도가 진출해 있습니다. 물론 뭐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2%를 갖다가 분담금을 내면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국제기구에 2%는 진출하는 것이 평균적이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반의 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국제 감각을 키워가지고 전 세계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감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홍익인간 구현하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포용력을 갖고 다문화를 이해하는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홍익인간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 단군 조선의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뭐냐면은 널리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준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라고 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를 우리는 그냥 홍익인간 하면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세계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 하면 누구를 드나요? 아놀드 토인비죠.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게오르교라고 하시는 분 기억하시죠? 그분은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25시라는 말하자면은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그 뒤에 이분이 한국에 한 5번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25시를 넘어서 아침의 나라로라는 한국에 대한 소설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특수하신 분이신데 그리스도 정교의 신부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상하게도 자기의 전생이 한국이다 해가지고 자기의 전생의 고향을 찾아 가시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고향이 누마니아 분이세요. 그런데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걸 무장을 하고 거기에 인류애를 바탕으로 해서 포용력을 갖고 다문화를 이해하는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을 국제감각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제감각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우물한 개구리 시절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대표적인 회사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경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28만 7,439명입니다. 그래도 이 중에 국내 인원이 9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직원의 3분의 1이 국내에 있고 3분의 2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몇 개 나라에 흩어져 있냐면은 74개 국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의 협력 회사만 보면은 몇 개냐? 2208개사가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이들이 쓰는 연구비만 20.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희 회장님의 리더십을 대단하게 우리가 여기는 건 뭐냐면은,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마누라와 자식만 놓고는 다 바꾸자 했었던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IMF가 오기 5년 전에 선언을 하면서 사원들을 갖다가 국제화 연구, 그러니까 국제 감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1년간 보고라 하고 사원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국제 감각을 위해서 국제화 요원을 2,000명을 양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지역 전문가 2,000명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화 자격제를 실시를 하고, 삼성이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기초를 단단히 다져가지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실패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어떤가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보면은 생산 법인이 11개국에 19개가 있고, R&D 센터는 6개국에 12곳의 R&D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법인이나 이런 권역법인은 33개국에 65개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진출한 나라로 보면은 200여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나갈 때는 꼭 동반 진출을 하는데, 그 동반 진출한 기업이 6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계 자동차 메이커 중에 5위를 지금 현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2019년에 보면은 현대 브랜드가 전 세계 기업 중에 36등, 그 다음에 기아가 78등을 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그룹의 도움으로 유럽에 있는 현대자동차를 전부 이렇게 방문해서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이 대단한 회사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회사는 현대자동차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서 보면은 이 현대자동차가 말하면은 이렇게, 이게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은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도로에 많이 굴러다니고 지금 이제 가는 걸 보면서 현대자동차가 국위선양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전하면은 한국에서 전력만 생산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이 프랑스 전기품질 세계에서 대회에서 공동으로 1등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2016년에 전 세계 28개국에 48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순이익만 한 5천억 정도를 거두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전이 가면은 발전소의 가동률이 30%이던 것이 80% 발전하는 것을 필리핀에서 사례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가장 세계에서 컨설팅을 많이 하는 업체로 부각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천공항 하면은 어때요? 12년 동안 연속으로 공항 서비스 세계 1등을 했잖아요. 그걸 결과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공항을 돌릴 때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콜롬비아, 캄보디아, 뭐 중남미 공항 등등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약 한 10개국 이상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코이카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 외국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다. 그 전방에 누가 있냐면은 코이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에 이렇게 보면은 약 해외 원조 자금으로 얼마를 쓰고 있냐면은 6,830억 정도. 6,840억 정도를 전 세계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조 받았던 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봉사단을 필두로 해서 3,651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해외에 우리가 봉사단으로 나가는데 젊은 청년들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대학교에서 은퇴를 하셨거나 또는 뭐 연구소에서 은퇴하시던 그 고급 인력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이거를 갖다가 썩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맞으면은 그 몽골이라든지 또는 뭐 동남아의 뭐 많은 나라들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세계 글로벌 경제 그래서 맞으면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제감각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지요? 홍익인간의 정신 하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에 널리 이익을 드린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국제감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포용력을 가지고 세계를 넓은 시야에서 본다. 자,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지금 대학 교수들도 은퇴할 때 65세거든요. 65세면은 한참 일할 나이예요. 이거를 어디 가서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봉사단 그러니까 코이카를 통하면은 기본 비용은 거기서 대주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가 다만 우리의 그 맞으면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면은 어렵지만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간다면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간다면은 얼마든지 은퇴 후에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증가하면서 국제기구의 한국인 수장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532명이 진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잘 아시는 누구 계세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계시죠?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전 사무총장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김용 세계은행 총재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김종량 인터폴 총재도 계시고요.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이희성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의장도 계시고요. 송상현 전 국제행사재판소 소장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양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전 위원장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극소수고 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 유엔 대표부에서 2020 올해 9월 달에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전해 볼 만한 일들이 있지요. 자, 그러면은 국제감각이 만든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감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맨날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마 대사는 남인도 향지국의 세체 왕자로 맞으면은 520년경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면벽 좌선한 걸로 유명하고, 이게 인도로 보면은 28조고 맞으면 중국으로 보면은 1조, 그리고 시호는 원각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광 얘기할 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하고 항상 묻는데, 양무제와 달마가 만납니다. 양무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절을 수천 개를 짓고 수만 명의 승려를 이렇게 키웠으니 그 공덕이 하늘에 닿아 있지 않느냐. 무공덕이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불교의 첫째 가는 교리는 뭐냐? 없습니다. 이 달마는 양무제에게 금강경을 강의를 하고자 한 것이죠. 금강경에는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복덕보다 금강경의 사구계를 수지독송하는 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사구계를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약견제상 비상, 만일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가 보이니라. 즉견열애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는데 사찰을 짓고 뭐 증축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국제감각의 1인자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마테오 리치를 듭니다. 그래서 그 마테오 리치는 뭐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이성을 바탕을 둔 상이한 문화 간의 만남과 대화의 모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그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부르는 것은 마테오 리치가 천주시리라는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천주시리에는 오국천주 축화 상제다. 그래가지고 카톨릭의 천주님과 유교의 상제가 같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학과 천주학의 만남을 시도한 것이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선교사로 있는 한 청나라에서 그 천주교와 유교가 상충되는 일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테오 리치를 세계 최초의 세계인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의 탁월한 선택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국가별로 선교사를 파견하는 게 미국이 한 46,000. 그런데 그 반 정도는 한국이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선교사들 우리 잘 아시죠? 스크린턴 하면 누군가요? 이화여대, 언더우드 하면은 연세대학, 그 다음에 아펜셀라, 배제대학교, 스코필드 박사 등등. 탁월한 선택은 뭐였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어때요?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잖아요. 그것에 마좀 착안해가지고 연희대, 숭실대, 한남대, 배화여대 등등의 대학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치인의 국제감각 중에 최고의 감각을 얘기한다면 광해군이지요. 그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겪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나라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광해군은 임했죠. 그래서 청나라하고 명나라에서 그 갈등 구조에서 잘 버텨낸 거죠. 명나라에서 원군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강옥립을 시켜서 10,000명 정도의 원군을 보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시키는 거죠. 지지 않는 싸움을 하라. 지지 않는 싸움은 이기는 편에 붙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옥립이 벌써 명나라는 끝났다 생각하고 청나라로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인조 반정 후에 인조는 명나라 편향의 의거를 펼쳐가지고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불렀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3배 구고도를 합니다.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박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해야 될 급한 일 중에 하나는 과계군을 복위시켜가지고 국제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국민들의 일깨우는 일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선택할 경제 발전 모델은 뭐냐? 우리가 어쨌든 북한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북한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방법의 하나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1차 북미 회담을 했는데 장소가 어디였죠?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를 왜 선택했을까요? 싱가포르는 리콴유라고 하는 그 전 총리가 있고 지금 아들이 리센퉁이라고 하는 부자 세습을 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다시 이제 손자까지 내려가는 3대 세습을 계획하는 나라입니다. 5대하고 유사해요. 북한의 정치체제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개혁하는, 말하자면은 부자 3대 세습을 하면서 어떻게 개혁해야 되냐라는 국제 감각을 김정은한테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의도에서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조금 배운 것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가 하노이였습니다. 이 하노이라는 동네는 참 재밌는 나라예요. 하노이보다는 베트남이 참 재밌는 나라죠.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10번째, 이 강의 10번째 강에서 베트남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경제 모델로 가야 될 거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한국 모델, 그 다음에 중국 모델, 그리고 베트남 모델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베트남 모델로 가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베트남하고 중국은 같은 공산국가니까 우호관계일 걸로 생각하는데 완전 적대관계입니다. 옛날에 왼수였던 미국보다도 훨씬 왼수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왼수관계에 있던 베트남은 한국하고 가장 말하자면은 협력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하고는 약간 소원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재밌는 나라예요. 이 베트남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프랑스하고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미국하고 전쟁에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안보리 5개국 3인 2사국 중에 3개를 이겨본 나라다. 자기네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베트남에게 옛날에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석한 거를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미안할 거 없다. 우리가 이긴 전쟁인데 뭐가 미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트남의 실리 외교가 나옵니다. 이 베트남에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수출에 경제성장의 25% 4분의 1이 삼성전자 몫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오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휴대폰 공장을 베트남에 지금 몰아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전다이광 베트남 주석이 한국에 왔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이게 2012년 3월 23일에 이 사람이 왔는데 이 베트남 총리가 갑자기 오대를 방문하고 나면 키스트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어떻게 시키는가를 보기 위해서 가보자 하는가 보다 하고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키스트를 어떻게 지었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재밌죠. 이 키스트는 어떻게 지었냐면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한 대가로
존슨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우리가 당신네한테 뭘 해줄까요?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연구소 하나 지어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원조 900만 달러를 가지고 1969년 10월 16일 날 과학기술연구소가 탄생을 합니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우리나라한테 키스트를 하나 지어주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 대통령께서 그 2018년에 그 하노이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베트남 키스트라 해서 V키스트라고 하는데 가서 준공식을 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 한국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뭐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색을 안 합니다. 그때 실리를 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북한의 다음번 북미회담 장소로서 드레스덴을 모델을 추천을 합니다.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는 그 독일의 동독에 위치한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드레스덴이 2차 세계대전 동안 무차별 폭격을 당해서 완전히 잿더미로 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독이 통일이 되면서 일본의 유럽의 실리콘밸리다 하는 식으로 가장 잘 나가는 도시가 되어 있는 게 드레스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에 가가지고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터뜨린 데가 드레스덴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드레스덴시의 그 시장이 한국인 사위입니다. 그 부인이 한국 여자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 드레스덴의 시민공원을 한국광장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그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드레스덴에서는 참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통일이 되면은 어떻게 폐허의 도시가 발전하는지를 시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동네가 드레스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마담은 통일이 되면은 북한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드레스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드레스덴을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추천합니다. 자, 중국의 유정자들의 국제 감각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 있어요? 등소평이 있고 그 다음에 장쩌민이 있고 후진타오가 있고 시진핑이 있습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이분은 도광양이다 그랬어요. 도광양이라는 것은 빛을 감추고 도광하고 밖으로 양회 새지 않게 해라. 중국이 발전한다는 걸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견제를 받으니까. 그런데 장쩌민은 조금 더해서 유소작위다. 해야 할 일은 적극으로 나서 이뤄낸다. 후진타는 화평굴기다. 평화롭게 우뚝 일어난다 했는데 시진핑이 대국굴기를 부르짖습니다. 큰 나라로 떡었다. 지원이 되겠다. 2025 플랜이 있습니다. 2025 플랜은 2025년이 되면은 세계 제1의 제조국이 되겠다. 이러니까 미국하고 트러블이 나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되죠. 도광양회를 적어도 한 10년 정도만 잘한 다음에 미국과 한판을 붙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대국굴기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다면 덩샤오핑과 시진핑이 국제 감각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병철 회장님의 국제 감각 아시죠? 이병철 회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게 배워서 일본을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일본에 가면은 오쿠라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
오쿠라 호텔. 요새 지금 이제 그 다시 짓는다고 해서 다시 뜯어놨더라고요. 근데 삼성의 도쿄 구상의 산실입니다. 왜 이건희 회장이 말하면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하는 선언을 한 데가 오쿠라 호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병철 회장도 여기서 반도체를 투자하겠다고 구상한 산실이기도 한데, 이분은 한국은 아직도 미국, 일본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너무 차이가 난다. 미국은 한국보다 땅 넓이가 100배, 인구는 6배, GDP는 12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된다는 사람이 한국에서 된다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 된다면 한국에서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편찬하시기 전에는 2012년에 보면은 세계를 7번 갔는데 6번 일본을 방문하고요. 2013년에는 6번 세계를 방문하는데 6번 다 일본을 가가지고 일본을 보면 한국을 미래가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삼성의 오늘날의 성공을 보장한 국제감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재밌는 게요. 전 세계에서 딴 나라 사람들이 컨설턴트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LG 같은 데가 맥킨지 같은 데서 컨설팅을 받는데 여기는 일본 사람한테만 컨설팅을 받습니다. 물론 말하면은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또는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와세다나 개요 대학에서 말하면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말에 능통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에게서 배워서 일본을 이기겠다라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한 삼성을 1993년 흔들어 놓은 후쿠다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후쿠다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을 28년간 컨설팅한 무라타 후쿠조라는 사람, 삼성전 이게 대단한 거죠. 한 사람이 한 회사를 28년간 컨설팅 한다는 게 엄청 힘든 거잖아요. 그것을 이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태준의 국제관광도 항상 그 길을 위한 지휘를 해야 된다. 이 사람도 와세대학 출신입니다. 박태준 회장도. 그래서 항상 일본애한테 배우죠. 일본의 신일본 제철한테 배워서 지금 전 세계 1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청출어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면은 처음에 포항제철을 만들 때 모델을 미국의 US 스틸이나 말하면은 영국의 브리티시 스틸을 잡지 않고 신일본 제철을 모델로 잡아가지고 그대로 추격해서 전 세계 1등을 만든 것이 박태준의 국제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 국제감각의 일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떠나셔야 됩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은 뭐냐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 남한의 넓이는 10만 평방킬로미터고 인구는 5천만이고 GDP는 3만 달러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국의 땅 넓이가 얼마냐? 958만 평방킬로미터. 이렇게 하면 의기일 수가 없어요. 대충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의 100배, 인구는 30배, GDP는 10,000달러니까 3분의 1. 자, 미국은 땅 넓이가 몇 배? 100배. 인구는 6배. GDP는 2배. 1인당 GDP는, 전체 GDP는 13배. 일본은 땅 넓이가 4배. 인구는 2.5배. GDP는 1.3배. 이제 1인당은. 그 다음에 전체 GDP는 3배. 이런 식으로 왜야? 좋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우리의 그 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땅 넓이를 얘기할 때 여의도에 몇 배 하잖아요. 그러면 여의도라는 게 몇 평이냐? 대충 100만 평입니다. 경기도는 3억 평이에요. 남한은 300억 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만 하다, 남한만 하다, 제주도만 하다, 서울만 하다 라는 건 감을 잡으니까 그거에 몇 배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중국. 네, 그러면은 기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걸 활용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중국에 가면은 한국과 이제 비교해 보면은 국토의 넓이가 그 중국은 남한의 1000배라고 했잖아요.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난징에 가면 중국에 황제능이 있어요. 그 효능이 있는데 여기가 3000만 평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홍유능이라고 하는 그 고종 황제의 능이 30만 평인데 정확히 100배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넓이가 100배면은 한쪽 면으로는 10배, 10배 돼야 100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길이로는 이제 10배가 되는데 우리가 만리장성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천리장성을 쌓았잖아요. 그게 딱 10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속철도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제일 긴 게 3200km예요. 한 8배, 거의 10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km 정도는 멀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멀다고 생각하는 것은 2000km는 돼야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로 보면은 중국의 인구는 약 우리나라의 30배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뭘로 짐작하세요? 우리나라 이공계 졸업생이 1년에 12만 명 정도 졸업을 하는데 중국은 470만 명입니다. 거의 40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음반이 10만 장 정도 팔리면은 빅히트다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그 30배 300만 장은 팔려야 빅히트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의 그 감각의 차이다.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라의 국토의 넓이가 우리의 몇 배냐? 그 다음에 인구가 우리나라의 몇 배냐? 그 다음에 GDP가 우리나라의 얼마냐에 따라서 그걸로서 우리가 지레짐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20분간 충분하게 쉬시고요. 지금 이제 강의 40분 끝났으니까 그리고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꼭 연세가 드셨을 때는 휴식을 충분히 쉬셔야 그 다음 강의가 제대로 들어오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힘이 드시면은 오늘 강의 멈추시고 내일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너무 힘들게 이렇게 무리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건강 박수 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다가 그 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손등을 이렇게 때리고 다시 손등, 그 다음에 손끝으로 때리고 그런 식으로 다 끝나고 나면 내 얼굴 이쁘다 하고 얼굴 한번 만지시고요. 이런 식으로 건강 박수 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